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방송 대담을 맡은 이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국무총리로 취임하신 정세균 총리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내각을 진두지휘하시면서 냉철한 추진력으로 새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이달 초면 국무총리 취임 6개월째를 맞기도 하는데요. 전주 MBC가 오늘 국무총리와 함께 전북의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전북을 찾으신 정세균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총리님, 중앙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시면서도 고향인 전북을 자주 찾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전북 도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마음은 항상 자주 뵙고 싶은데 일이 바쁘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주 MBC 덕분에 도민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간에 저를 도민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리님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는 이제 복원을 마치고 새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는 전라 가명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라 가명하면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지금의 전북과 전남 그리고 제주까지를 관할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지금 뒤를 보시면요. 이 선화당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감찰사가 직무를 보던 곳이고요. 오늘 대담을 진행하는 바로 이곳은요. 감찰사가 민정과 풍속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총리님, 복원된 전라 가명 찾으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예, 한마디로 감개가 무량하지요. 처음에 이 가명 복원 논의가 시작된 것은 한 20, 30년 됐어요. 그때는 이게 현실화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 김승수 시장도 열심히 하셨고 그 이전에 전라북도의 일꾼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이게 현실화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지만 특히 도민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1시간 동안 총리님과 함께 1000년이 넘는 전라도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은 날짜 기억하시죠? 금년 예. 1월 14일 예, 였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네. 총리 취임 6개월을 맞는 소회 먼저 좀 들려주시죠.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총리가 되자마자 이 코로나19가 습격을 해와가지고 이제 그 불 끄느라고 지금까지 정신이 없었는데 대구 경북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도 이게 안정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와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원래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것이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취임 후에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대부분의 임기를 코로나 방역에 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별명, 코로나 국무총리라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참 사실은 제가 원래 경제총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총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경제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직접 대구로 내려가셨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현장에서 뭐 진두지휘하시면서 그 방역 상황을 전체를 통제를 하셨는데 네. 그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배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때 그 대구 경북 상황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제 중국의 어느 특정한 도시에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중국의 국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대구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심각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뭐 그냥 서울에 앉아서 그게 막아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몸으로라도 막자. 이제 그런 심정으로 제가 대구에 출장을 갔죠. 뭐 그때 갈 때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나오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머물러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 생각을 하면서 현지에 갔는데 한 3주 만에 그래도 다시 상황이 호전돼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죠. 네. 결국 이제 대구에 계시는 동안 체류하시는 동안 대구 상황이 좀 소강으로 뭐 이끄는 데 어떤 그런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하신 것 같고 예. 그 와중에 마스크 대란이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전국적으로 많은 좀 혼란 상황이 야기됐었는데 그 마스크 오브제 이런 정책도 역시 총리님이 설계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마스크를 오죽했으면 대란이라고 네. 붙였겠습니까? 뭐 줄을 100m도 쓰고 200m도 쓰고 왜냐하면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또 전파를 방지하는데 마스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모두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공급량은 적고 네. 수요는 크고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차피 부족한 마스크를 꼭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공급하게 하고 또 일반 국민들이 이 마스크를 구입할 때 줄을 서지 않고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네. 줄을 서지 않고 쓰시게 하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 이제 그런 끝에 고안해낸 게 오브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브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무회의를 정회를 하면서까지 예. 그 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하고 나서는 어차피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줄을 덜 쓰셔도 되게 됐죠, 국민들께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노력을 해서 지금은 마스크가 남아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란은 앞으로는 없게 됐죠. 마스크 오브제 시행 이외에도요, 이후에 긴급 재난지원금 결정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등교 수업을 결정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또 이런 냉철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서 기존의 이미지를 좀 넓히고 계세요. 그런 와중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떠셨나요? 이게 제가 중대본 본부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역 사령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이제 물론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하지만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거냐 집에 머무르게 할 거냐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승급을 못 해요. 그래 유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보자. 온라인으로 하는 결정을 하는데도 또 뭐 이제 찬반이 엇갈리고 막 그래요. 그런 때는 이제 결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시작하고 상황이 좀 호전되면 등교 수업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온라인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등교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 소득은 줄어들고 또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제대로 영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주자 그런 이제 이 결정이 됐는데 그럼 누구한테 얼마를 줄 거냐? 응? 이제 어떤 분들은 꼭 필요한 소수에게만 주자. 아니다. 이건 뭐 다 어려우니까 전체가 다 주자. 그래가지고 서로 막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정당 간에도 논란이 있고 또 국회하고 정부 사이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중재를 했죠. 예? 그러면 다 들이대 형편이 좀 좋으신 분들은 기부를 하게 만들자.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했고 이제 기부를 받는 그런 것들을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국회와 정부가 협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중요한 고비마다 제가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결정도 하고 또 중재도 시키고 뭐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했죠. 네. 총리님께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기부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셨어요. 총리님이 또 기부를 하시면서도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기부에 나선 사람들이 좀 줄을 이었겠군요. 예, 제법 많이 기부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장차관들은 그 봉급도 4개월 동안 매월 그 봉급의 30%를 반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월 30%씩 4개월이면은 120%를 반납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등교 수업 그 결정에서도 뭐 지대한 역할을 하셨는데 최근 또 학교 감염이 또 이렇게 나온 예, 그런 예. 또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으로 또 이 학기에는 어떻게 그런 우려는 어떻게 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예,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보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19는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든지 백신이 나오든지 그럴 때까지는 이게 종식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되어 있는 편인데 미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유럽 여러 나라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1,000만 명이 넘은 지가 세계적으로 며칠 됐잖아요. 그리고 사망자만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등교 같은 경우에는 형편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면 직접 등교를 하고 만약에 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든지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유급은 면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승급을 하고 또 신입생도 받도록 하자 이런 정책을 결정을 한 것이죠. 네. 최근 뭐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또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예, 그 2차 대유행이 온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리고 안 그렇죠. 왔으면 예. 좋겠고요. 네. 그러나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부로서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병실입니다. 병실. 이 전염병 환자들은 아무데나 입원을 시킬 수가 없고 그렇죠. 댁에 계시면 가족들한테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병실을 확보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장비가 필요해요. 장비가.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경우에 따라서 2차 대유행이 일어나고 우리 국민들이 뭐 10,000명 이상이 환자가 나오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도상연습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죠. 이제 가능하면 방역을 통해서 그런 2차 대유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의료 체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중대본부장으로서 중대본부는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이제 사실은 거의 매일 전국이 그 하나의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관들이 다 나오고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해요. 거기에서 현재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보도 다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근데 그것은 중앙정부 내부 또 전국의 지자체와 이렇게 소통이 다 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다른 나라들은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외교부 장관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 유럽의 어떤 나라가 한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 정도 전국의 지자체장들과 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우리는 매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총리님께서 또 모두의 경제 총리를 표방하셨습니다. 총리님 취임 초기에 기대했던 경제 총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되어 있던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못지않게 경제 회생 대책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데요. 예. 유례없는 경제 위기,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수월하게 넘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고통도 분담해야 되고 다들 지혜를 모아야 되죠. 사실은 이제 지금 국내 소비가 좀 시원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이 원래 4월, 5월 2달 동안 20% 넘게 줄었었어요. 그랬는데 6월 달에는 10%만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출을 코로나 이전처럼 정상화하고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일,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투자도 약간 줄었습니다. 이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비와 수출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기업 활동이 원활하고 그러므로 해서 일자리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또 다른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실감하거나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원래 미국의 뉴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토목 사업을 큰 걸 하나 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뿐이 아니고 사회 구조를 바꾸는 그런 큰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일을 한 게 미국의 뉴딜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은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과거에 하던 이 모든 이 여러 부문을 디지털화하는 것이죠.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 기후 변화 등 이제 녹색 혁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일, 그걸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과 이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또 환경 보전, 그러므로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국가의 예산도 투입하고 또 기업들도 함께 하도록 함으로 해서 당장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노력, 그게 바로 이제 한국판 뉴딜의 목표이자 내용입니다. 물론 아직도 한국판 뉴딜의 모든 내용이 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선은 이제 개문 발차라고 할까요? 이제 당장 이 3차 추경에다가 한 5조 정도의 예산을 담아서 시작은 하는데 한 5년 동안에 75조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주 그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할까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네. 그 일자리 말씀하셨으니까 코로나19 사태 일자리가 뭐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예. 보안요원의 직접 고용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지 않겠습니까? 예. 총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들려주시죠. 예, 지금 이제 우리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뭐 10.8% 실업률이 나오거든요. 국민 전체로 보면 4.5%인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10%가 넘으니까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통계청에서 나오는 공식 통계가 그런 것이고 체감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은 한 26, 7% 정도의 실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실업 상태라고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인천공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용역직으로 있던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는 그 고용 형태의 변경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고용의 질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안 요원들은 어차피 그분들은 이제 고용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 형태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청년들 일자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또 갑자기 봉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이 너무 힘든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제 걱정을 안겨준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그 부분은 좀 소통을 잘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청년 실업은 실업 대책대로 세우면서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는 또 별개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게 지역의 희망을 실현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3년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총리님,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전북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했고 의사협회 같은 데서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예. 공공의료대학 설립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원래 그 20대 국회 때도 정부에서는 이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확정을 한 정책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행정 조치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특정 정당에서 그 법 개정에 반대함으로 해서 입법에 성공을 못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1대 국회는 입법에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부로서는 이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겠다고 하는 원칙과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그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이전 총리가 전북을 직접 찾아서 약속했던 현안들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군산의 조선소 재가동이나 자동차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인데요. 지역 경제와 밀접한 사업인 만큼 지역에서는 기대가 그만큼 큽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게 바로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또 투자가 일어나면 그러면 일자리가 지켜질 텐데 사실은 그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에 일하던 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자동차 공장은 아마 전기 자동차를 조립하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이 방향이 잘 잡힌 상태인 것 같고요. 조선소의 경우에는 이제 좀 수주가 늘어나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될 거라고 하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당장 상황이 호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일꾼들과 함께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하루빨리 분산 경제, 다시 말해서 그게 전라북도 경제거든요. 네. 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놓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제3금융중심지 전북 지정도 지연이 되면서 전북의 정치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예, 사실은 금융 중심지는 이제 정치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이미 금융 중심지들이 있는데 우리도 좀 제3의 금융 중심지가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한번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준비가 좀 더 돼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여건이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또 20대 국회에서는 탄소법이 통과되면서 예. 네, 전북의 탄소 산업 활성화가 이제 많은 기대감을 걸게 하고 있습니다. 예. 총리님의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하실 부분이나 또는 힘을 실어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이 탄소는요, 우리 전라북도의 꿈나무지요. 네. 제가 전라북도에서 이제 이 출신으로 그 국회에 있을 때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 밀어주던 사업이에요. 탄소 사업이. 지금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선진국 기술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고 또 사업화도 더 해야 되고 하는 채워야 될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어느 고비는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이 탄소 관련 이 종사자들 책임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고 우리 도나 중앙정부가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을 지금 열심히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소재 중에서도 중요한 소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그 효자 노릇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놈을 효자로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근 또 정부가 범정부 컨트롤 타워 있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네. 않았겠습니까? 총리님께서 또 위원장을 그렇습니다. 맡으시고요. 예. 그러면서 전북의 수소 산업의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의 수소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현대차에서
아마 수소 버스, 뭐 수소 트럭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마 앞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할 터이고, 그것이 미래의 경쟁력,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문은 우리가 주로 이게 추격하는 입장이었어요. 남이 하던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었는데, 이 수소 산업은 우리가 선도하는 입장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일 앞에 나가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렇게 선구자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면 힘은 많이 들지만, 그걸 성공시키면은 그만큼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도 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수소 산업의 중요한 일원으로 계속 자리매김해 가면서 관련 산업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할 작정이어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21대 국회 그리고 전북의 정치력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취임 전에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활약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끄셨습니다. 예. 또 육선 국회의원으로서 그만큼 국회에 애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21대 국회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총리님께서는 21대 국회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21대 국회는 좀 20대나 19대하고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국민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좀 일 좀 하라고. 그 뒤에 숨겨 있는 말은 싸우지 말고, 이 말이 숨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는 정말 일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좀 품위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하여튼 지금 21대에 새로 등원한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정말 좀 일하는 국회가 돼보자고 단단히 각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또 정치 선배니까 우리 후배들 좀 잘 이렇게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에서는요, 국회의원 10명 모두가 초선 재선 의원들로 꾸려지면서 이 다선 의원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 다선 의원은 또 다선 의원대로 경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초재선 의원들은 아주 젊은 패기도 있고 참신한 맛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을 키워서 거기에서 이제 리더가 나오는 것이고 하니까 어차피 그건 정해진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의 10분의 의원은 초재선으로 정해진 거예요. 지금 못 바꾸잖아요. 다음 임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젊은 일꾼들을 제대로 부려먹을 건가, 어떻게 또 키울 건가, 그 궁리를 하는 게 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좋은 제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이제 전라북도에 많은 인재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인재들을 도민들께서 잘 키워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21대에 새로 등원한 의원들도 도민들께서 잘 키워주시면, 그러면은 과거에 전라북도에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일꾼들이 틀림없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 같았는데 최근 당의 추진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국회의원 할 때부터 국가 균형 발전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 같은 것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하여튼 지방과
중앙이 좀 균형 발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선거 때 공약을 했으면 또 그걸 실행하기 전에 국민적인 공감대도 만들고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문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공약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을 얼마나 언제 어디에다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또 할 건가 말 건가 그게 말이 그렇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정부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셔야 그 공약이 제때 제대로 이행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15대 등원 때부터 지역균형 발전 논을 이렇게 외치셨는데 그렇다면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1차입니다. 네. 전북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우리 전북의 혁신도시가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를 정부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도민들께서도 혁신도시가 있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거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도시들이 비교적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우리 도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이런 국가균형 발전 정책 이외에도요. 이 속에도 전북에는 뭐 호남 속의 전북의 소외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거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누가 감히 우리 전북을 소외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북의 인재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서 우리 전북이 소외될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순리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뭔가를 가져오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더해지는 것은 그냥 괜찮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소외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가 챙겨야 될 몫을 챙기고 있느냐 못 챙기고 있느냐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일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소외당하는 일은 없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총리님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해서 전주가 이제 예.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예. 주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100만 도시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원래 이제 처음에 행안부의 이제 이 기준이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김승수 시장이 막 열심히 그 설파를 했죠. 광역도 중에 이 특례시가 없는 데는 전주와 청주 두 군데다. 그러니까 이 광역자치단체에 한 군데씩은 다 있어야 되지 않겠냐. 경기도는 뭐 여러 개인데. 그래서 그 말씀이 설득력을 얻어서 저는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도 고쳐서 아마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 얘기가 논의가 될 걸로 봅니다. 예. 네. 특례시가 됐을 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좀 자율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 광역도와도 협력은 하지만 지금보다는 이제 이 자율성이 그 보장이 될 터이니까요. 또 특색 있게 이 자치단체로서의 그런 지방 정부로서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화제를 바꾸어서 남북교류 평화의 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최근 북한의 강경 발언과 도발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급냉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은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평화로운 길로 갈 수 있을 건지 총리님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예, 이제 우리의 종착역은 그 비핵화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고 타협을 하고 또 미국과도 협력을 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번영, 한민족의 번영을 꼭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미스터 스마일, 총리님의 전매 특허처럼 오랫동안 각인되고 또 간직해 오셨습니다. 그런 캐릭터처럼 총리님의 인생관, 가치관도 묻어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총리님이 일생을 사시는 동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좀 일상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제 제가 그 어릴 때도 장학금을 받아서 주로 학업을 이행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 가서 좀 있다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다 키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우리 그 도민들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도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분이 국회의장도 했고 총리도 했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죠. 그런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가나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항상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오늘 뵈니까 직접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께서는 이런 웃음을 잃지 않는 총리님만의 비결이 있으실까요? 예. 아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제가 무작정 웃는 것은 아니고 또 안 웃어야 될 때는 안 웃어요. 그렇지만은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웃는 얼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원래 그렇게 생겨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하여튼 웃기를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네. 그렇게 웃음이 많으시면서 또 네. 상대를 또 설득할 그런 뭐랄까 이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까 기회가 예. 있었다면 어떻게 한 사례로 모두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도 여야 간에 여러 가지 항상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사람이고요. 또 옛날에는 제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는데 이 노조 지도자들이 아주 영어로 터프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기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국제적인 세일즈맨을 했습니다. 종합무역 상사라는 데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좋은 낯으로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태도와 웃는 얼굴로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총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시는 그런 총리님만의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아마 설득의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가벼운 질문 좀 드리자면요. 총리님께도 인생의 황금기나 아니면 예. 선택의 기로 이런 순간들이 있었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인생의 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로 되돌아가시겠어요? 글쎄요. 뭐 제가 이제 기업에 있으면서 국제 무대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제품을 판매, 이게 수출이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론 아주 건강하고 젊은 때였으니까요.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달러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그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이 굉장히 보람있고 즐거운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진짜 그 예전의 열정과 그 패기가 있었기에 또 지금의 총리님의 모습이 있으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총리님, 시청자들께서 꼭 듣고 싶은 답변일 것 같습니다. 장관을 하셨고요. 육선 국회의원 하셨고 국회의장 하셨고 또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르지 못한 곳이 없는데 딱 안 가본 길 대권 아니겠습니까? 혹자들은 그 여건이 많이 무르익었다고 그럽니다. 예. 정세균의 대권 대망 어떻게 바라봐주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그 코로나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월, 화, 수, 목, 금 원래 토일 아닙니까? 근데 금이에요. 네? 그래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여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게 저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전북 도민분들께 못하신 말씀 있다거나 아니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예, 항상 도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민 여러분들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북인들은 항상 바르고 정도를 걷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서 앞으로 바른 정치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MBC가 특집 대담으로 준비한 총리와의 대화, 취임 6개월째를 맞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벌써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요, 코로나19 방역과 또 경제 회생 정책,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 등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큰 활약 기대하길 바라면서 지역민들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주 MBC 특집 대담으로 진행한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정세균 총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